네, 다 자리에 돌아오신 걸로 생각을 하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매매 특약에 따라서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매매 특약에 따라서 주택을 멸실한 경우입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매 특약에 의해서 매매 계약일 이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도 매매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렇게 양수인이 그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을 다 멸실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용도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를 보시면은요. 용도 변경해서 양도하는 경우만 지금 시행령 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택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특약에 의해서 해당 주택을 양도일 현재는 뭐 이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된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부분도 조금 계속 변경 이력이 있었는데요. 22년 12월 19일 이전 계약 체결분까지는 이 양도일 현재라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22년 12월 20일에 우리 기재부에서 해석을 변경하면서 이거는 예외 없이 다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멸실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주택의 양도 계약을 체결을 하고 특약에 따라서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지금 이제 현재 해석으로 보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뭐 한번 이거는 이제 질의를 하는 저희 이제 제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다음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부수 토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주택 부수 토지예요. 제가 여기에 소득세법 89조 1항 3호의 규정을 기재를 해 놓았는데요. 3호를 보시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현을 하지만 주택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택에 딸린 토지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를 다 비과세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까지만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과세가 가능한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게 주택에 딸린 토지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당해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주택이죠. 이러한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은 기본적으로는 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부수토지, 즉 비과세가 가능한 주택 부수토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택에 딸린 토지여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일정한 면적 이내에 한도를 해서 저희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한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이 한도인데요. 이때 주택 정착 면적은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 즉 보시면 이 괄호 안에 건물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았을 경우에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건물의 정착 면적을 계산을 하고 있고요. 이 주택의 정착 면적의 지역별 배열, 즉 이 지역이 도시 지역 아닌지 바뀐지, 아니면 얘가 수도권 아닌지 바뀐지, 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인지 아니면 녹지 지역인지에 따라서 이 배율을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도시 지역인데 수도권 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라면 이 3배까지를 우리가 비과세 한도로 하고 있고요. 도시 지역, 수도권 내의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5배까지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는 도시 지역은 마찬가지로 5배고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10배를 한도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넣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주택의 정착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이고요. 요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뭐 특별한 다른 용도 구분이 없는 한은 기본적으로는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본다고 했으니까요. 1000제곱미터를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은,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뭐 서울에 있는 주거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그때는 1000제곱미터 중에서 우리 정착 면적 곱하기 3배, 즉 600제곱미터죠. 이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400제곱미터는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밖에 있는 도시 지역, 뭐 부산에 있는 부산 시내에 있는 도시 지역 내 땅이라면 200제곱미터 곱하기 5배 1000제곱미터, 즉 전체 이 주택에 딸린 토지 전체가 다 비과세 가능한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 지역 바뀐 여기 서귀포시에 있는 어떤 면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10배니까 한도는 2000제곱미터지만 주택에 딸린 토지는 얼마까지인가요? 1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한도는 2000제곱미터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은 주택에 딸린 토지인 1000제곱미터만 우리가 비과세가 가능한 토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같은 것들이 확정이 되면 이제 주택 수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겁니다. 이러한 주택 수도 기본적으로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우리 세대가 양도 전에 몇 채를 가지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 주택을 모두 다 양도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비과세가 가능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끔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때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의 주택을 형 세대가 2분의 1, 동생 세대가 2분의 1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형 세대도 한 주택을 가지고 있고 동생 세대도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가끔 이렇게 내가 남편이 2분의 1, 아내가 2분의 1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아내와 남편은 무조건 1세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 한 세대고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는 거 합치면 1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지만 뭐 예외들이 있다면 그 예외에 따라서 아닌 경우로 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인데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내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06년도부터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업에 따라서는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06년부터 들어왔고 분양권의 경우에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저희가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가 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서 우리가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지만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는 주택은 아니죠. 따라서 얘는 그걸 양도할 때는 얘는 주택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얘가 주택을 양도할 때만 얘네들이 수에 포함된다는 거지 이 권리를 팔 때에는 주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내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우리 세대가 1세대가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판단을 해서 1주택인 경우에 적용을 하는 규정이고요. 이때 1주택은 내가 우리 세대가 순수하게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게 될 특례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내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6의 2, 156의 3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내가 주택을 두 채 또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도하는 1주택은 2년 보유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요.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년 8월 2일에 A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20년 9월 13일에 B아파트도 매매로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년 5월 28일에 나중에 취득한 B아파트를 먼저 양도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B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내가 A주택도 가지고 있었고 B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아파트 양도할 때는 과세가 되고 난 다음에 25년 3월에 A주택을 양도했다면 이 양도의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이니까 비과세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주택수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을 양도할 때에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돼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요, 21년 2월 10일에 A 분양권을 내가 매매로 분양권을 P를 주고 사셨어요. 이러다가 21년 5월 31일에 아직 이 분양권 상태이니까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하나, B주택을 추가로 취득을 합니다. 그렇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시다가 B주택을 양도했어요. 이럴 때는 비주택 양도 당시에 내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 이후에 A 분양권을 분양권 상태에서 다시 양도했다면 이때에도 당연히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겠죠. 이렇게 분양권은요, 지금 21년 1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취득일은 분양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칙인 대금 청산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요. 내가 가끔 청약 신청하셔서 당첨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당첨됐을 때 내가 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을 판단할 때의 당첨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주택수 판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처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좀 많이 복잡한 것이 겸용주택들이에요. 혹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것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수를 판단할 때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시행령 154조 15항을 보면 154조 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시행령 155조 15항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건축법 시행령상의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 주택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면 얘는 다가구 주택으로 보아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상으로는 얘가 하나의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도 세대별로 등기하지 않고 이 건물이 하나의 별도의 일반 건축물 대장으로 되어 있고 등기도 보통 이 소유자가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독 소유인 경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얘는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아, 나는 다가구 주택 보유하면 주택이 한 채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각각의 호실별로 다 출입문이 있고요. 그 안에 뭐 화장실이라든지 취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이걸 각각 다 하나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가구 주택을 분할해서 양도하거나 혹은 지분으로 양도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예외를 적용받으실 수가 없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참고로 제가 이제 여기 비교해서 하나 다세대 주택을 넣어 놓았는데 다세대 주택은 조금 비슷하지만 요건이 조금 다르죠. 가장 큰 조건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가구 주택으로는 못하고 이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각각의 세대별로 등기를 하고 집합건축물 대장이 로 이제 등재가 되고 각각의 호실별로 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대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가끔 실수하시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뒤에서 하나 사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최근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이 과세가 된 케이스입니다. 요 그림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갑은 2010년 8월 6일에 이 지상 토지에다가 지상 5층짜리 A 겸용주택을 신축을 합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1층과 2층은 근린생활 시설이고요. 공부상 3층에 주택이 4개 오실, 4층에 주택이 1개 오실, 5층에 주택이 2개 오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요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19세대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일반 건축물 대장
되어 있고요. 이 부분만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겸용주택이에요. 네, 이렇게 공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납세자분께서 12년 2월부터 요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임대를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 근린생활시설을 2개 호실을 주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년 2월 28일에 세자분은 이거 건축물 대장상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이니까 제가 앞에서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했죠? 건물 전체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 A 겸용주택을 양도하면서 전체를 다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으로 신고를 하신 거예요. 네, 주택 한 채를 양도하신 걸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아닙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기 때문에 3개 층을 초과해서 주택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배제되고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 국세청에서는 이제 과세를 하시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까지 갔거든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 읽어보시면 양도 당시에 이 사건 건물 2층을 포함해서 총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여기 보시면 공보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2층을요. 2층부터 5층까지 전체가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요건 중에 뭐였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항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죠? 원칙은 다가구 주택은 각 구획된 호실마다 각가가 주택으로 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게 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겠다. 이 예외를 적용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죠? 각각의 구분된 호실마다 다 주택입니다. 다주택자가 동시 양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상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그중에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셔서 실제 사용 현황이 이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게 되면 기존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던 주택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3개, 3층을요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겸용주택의 예외 있죠. 원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더 크게 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데 실제 사용 현황이 여기 공부상 주택이었던 거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 전체가 비과세 받으셨던 게 건물 일부만 비과세되는 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을 현황을 바꿔서 사용하실 때에는 내가 1세대 주택 비과세까지 같이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을 받으실 수 못한다는 것을 고려를 하시고 용도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제가 고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초과 여부 판단하실 때 공동소유주택은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고가주택의 이제 기준은 현재는 12억 원 초과인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6억 원이었던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 9억 원으로 상향됐다가 현재는 12억 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2년 이상 보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거주기간 요건까지 모두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을 과세해야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은 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 차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전체 양도가액. 그러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거기에서 빼기 그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 이렇게 해서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나서요. 그 전체 양도 차익 중에서 양도가액 중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곱하면 그 부분만큼만 이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 차익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고가 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을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공제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과세 대상 양도 차익 중에서 그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해서 차감해주고 남은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가주택은 부분 양도라든지 아니면 공동소유주택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표적으로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같은 걸 양도할 때 요걸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을 토탈 14억 원에 양도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남편의 양도가액은 2분의 1인 7억 원, 아내의 양도가액도 2분의 1, 7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각각 7억 원이니까 12억 원 이하이네. 그럼 우리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다 비과세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즉, 전체 가액은 14억 원이었기 때문에 14억 원이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양도가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 14억 원 중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2억 원, 14억 원 중에 2억 원을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한 금액만큼은 과세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입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산하시기 쉬워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좌측을 보시면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의 계산 시 154조 3항 본문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 괄호 열고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해서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실 때 주택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에는요, 전체, 요 건물 전체 양도가액을 다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고가주택인지 여부, 즉 12억 원 초과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때는 전체 가액 중에서 주택 부분에 대한 가액만으로 우리가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가끔 양도 차익을 계산하실 때에도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고가주택 양도 차익 계산하실 때는요, 우리가 주택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주택으로서 고가주택으로서 양도 차익 계산 산식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만으로는 조금 많이 헷갈리셔서 제가 뒤에다가 다음 페이지에다가 사례를 넣어 놨거든요. 우리 사례 계산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고가 복합주택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25년 양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주택과 상가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인데 주택의 연면적이 85.7, 상가의 연면적이 77.7로 주택의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전체를 우리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판단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 주택인지를 판단해 줄 때에도요, 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줍니다. 얘는 이 건물은요, 전체 양도가액이 우리가 38억 원에 양도를 했고요. 이 38억 원 중에서 주택이 23억 원, 상가가 14억 원인 경우이고요. 자, 최저가액은 주택이 4억 4,200만 원, 상가가 2억 8,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은 30억 7,300이지만 주택분 양도 차익은 19억 1,600만 원, 상가분 양도 차익은 11억 5,700만 원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고가주택인지 여부는 연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거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이 얘기는요, 전체의 양도가의 38억 원과 12억 원을 비교해서 더 크다 하면 고가주택이란 얘기인데요. 38억 원이니까 당연히 얘는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주택과 상가로 나눠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됐죠. 자, 그러면 주택분 전체의 양도차익이 19억 1,600만 원, 상가의 양도차익은 11억 5,7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주택 부분은 우리가 주택 부분 과세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택분 양도차익 19억 1,600만 원 곱하기 제가 앞에서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중에서 12억 초과분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전체 양도차익 19억 1,600만 원 곱하기 주택의 양도가액 토지 포함입니다. 23억 5,800만 원 분의 23억 5,800만 원 빼기 12억 원. 요 비율을 곱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얼마가 나오느냐? 9억 4,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양도 차익에서 과세분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가 비과세 양도 차익이겠죠? 9억 7,50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하시고요. 제가 앞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과세분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을 곱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참고로 얘는요, 제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정을 해놓았냐면, 우리가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이제 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표 1과 표 2가 있는데요. 표 1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우리가 보유 연수 곱하기 2%고 최대 30%까지의 공제율을 적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해 줍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했고 그중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그때에는 조금 더 높은 공제율 표 2라는 것을 적용해주고 있거든요. 이 공제율 표 2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유연수 곱하기 4%, 최대 40%, 거주연수 곱하기 4%, 최대 40%. 그래서 이 보유연수에 대한 최대 40%까지의 공제율, 거주연수 곱하기 이제 4%인 최대 40%까지의 공제율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최대 80%. 이 80%까지의 공제율을 곱해줄 수가 있게 돼요. 얘는요,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기 때문에 표 2를 적용해 줄 수 있고요. 10년 곱하기 4%, 거주 연수 10년 곱하기 4% 하면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 9억 4,100 곱하기 80%.
해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으로 7억 5,300만 원을 빼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은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이냐면 1억 8,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택을 보유하면 사실, 내가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비과세 요건 외에도 이렇게 장기 보유, 오랫동안 내가 보유 및 거주했던 1세대 1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고율로 적용하시게 되면 사실 세부담이 굉장히 낮아지시게 되거든요. 따라서 주택을 최대한 내가 오래 거주하시는 게 나중에 파셨을 때도 훨씬 이 조세 부담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래요. 하면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1억 8,800만 원만 과세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상가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상가 부분은 1억 이제 11억 5,700만 원이 양도 차익이었습니다.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라는 게 없죠. 따라서 전체가 다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얼마만 해주게 되냐면 보유연수 곱하기 2% 최대 30%인 표 1의 공제율을 적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얘는 10년간 보유한 우리가 상가였기 때문에 최대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차감하면 양도소득 금액은 9억 2,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분 양도소득금액 1억 8,800만 원과 상가분 양도소득금액 9억 2,600만 원을 더한 11억 1,400만 원이 이 건물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본공제 250만 원, 이제 다른 건물이나 다른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양도하신 게 없다면 250만 원 차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액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겸용주택인데 예를 들어서 상가가 없는 이제 내가 뭐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이고 4층과 5층만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개 층은 당연히 상가이니까 상가 부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더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시는 방법으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사실 세액 계산 중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세액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나머지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제가 1세대는 무엇인지, 1주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과세 대상인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의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비과세 요건은 저희가 보통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보유 기간이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을 해줄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우리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줘야만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해당 주택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고 12억 원 초과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 중에서 12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과세가 되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이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보율로 적용받으시면 세부담이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보유 및 거주 요건 중에서 보유 요건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만 앞에서 제가 괄호 열고 여기 양도일에 괄호가 있어서 이 양도 당시엔 이제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매매 특약에 따라서 주택 외의 용도를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기준이라고 한다라고 됐죠. 그래서 양도일,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 대괄호를 보시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 154조 1항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우리 정책 목적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는 17년 9월 19일 이후 현재는 지금 요 큰 틀에서는 지금 변경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유 기간 2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 기간 요건이 추가로 더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주택 대책 같은 게 발표가 되면서 이 154조 1항이 개정이 되게 되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세대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154조 1항은 주어가 1세대가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1세대가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처럼 주택과 부수토지가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 2년 이상은 주택과 부수토지가 모두 2년 이상 보유, 모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적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유기간 요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유기간은 1세대가 1세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고요. 이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유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양도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세대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표적으로 동일 세대원 간에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 그림처럼 예를 들어서 16년 9월 14일에 남편인 갑인 은평구 소재의 A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가 25년 3월에 양도했다면 당연히 보유기간 2년 이상이니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에 이 아파트를 갑이 아내인 을한테 증여해서 을이 양도했는데 의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는 비록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세대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편의 취득일부터 아내의 최종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해보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고 했고요. 이때 양도일 또는 취득일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원칙뭐였죠? 대금 청산이에요. 제가 실무적으로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예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접수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라든지 하게 되면 취득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 예외적인 취득 시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취득일 초일을 산입하는데요. 취득일 초일을 산입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16년 9월 14일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이 9월 14일을 더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되는 날은 2018년 9월 13일이 되거든요. 이 이후에 양도하시게 되면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신 거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기간 요건입니다. 이제 거주기간 요건은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의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택을 1주택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해당 요건은 2017년 파리 대책에 따라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이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취득일 현재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취득일 현재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반드시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뭐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이 확대됐다라는 이제 대책이 하나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주택 가격이나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뭐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우리가 고려해서 국가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이 지정된 지역을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보고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이렇게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줘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부 조금 저희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세율을 유예하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 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사실 중과세율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주택이 있는 지역이 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1세대 주택 비과세 관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상생임대 주택 요건을 모두 다 갖추면 네, 얘는 거주 요건을 면제받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면은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제가 그림을 봤을 때 이 조정 대상 지역 전후에 내가 주택을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20년 5월 30일 날 취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지역이 21년 1월 1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되었다면 케이스 1, 그렇지 않고 내가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인 21년 1월 1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공고가 됐다고 하면 케이스 2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케이스 1이라면 24년 5월에 비주택을 양도할 때에 이 주택에 대한 요건은 2년 보유해야 되고요. 보유기간 내에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됩니다. 다만 케이스 2에 해당됐다면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거죠. 이 해당 이제 규정은 17년 8일 대책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당연히 이제 거주 요건은 고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계약금 지급을 현재의 무주택인 세대가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었다면 양도일인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계약금 지급일 현재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마찬가지로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4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